여러분, 지금 당장 병원비 500만 원이 필요하다면 어디서 구하시겠습니까? 통장을 열어보십시오. 잔액이 얼마입니까? 충격적인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 3억을 모은 사람의 통장에 200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제 지인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3억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자녀 결혼 자금 1억 5천만 원, 친척에게 빌려준 돈 5천만 원, 친구 사업 자금 3천만 원, 경조사비와 선물로 매년 수백만 원씩 나갔습니다. 그렇게 베풀고 또 베풀다가 정작 본인 수술비가 없어서 병원 침대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더 끔찍한 건 자녀에게 전화했을 때 돌아온 대답입니다. 엄마 또 돈이에요? 돈 관리 좀 하시지 그러세요. 평생 자식 위에 다 바쳤는데 돌아온 건 이 한마디였습니다. 이게 남의 일 같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절반 이상이 똑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십시오.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 40%입니다. 노인 10명 중 4명이 가난하게 삽니다. 왜 그럴까요? 은퇴 전에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도 젊을 때처럼 후하게 베풀다가 정작 자기 돈은 바닥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자식 잘 되면 나도 잘 된다고, 베풀면 돌아온다고, 가족은 내 편이라고. 전부 위험한 착각입니다. 자식 잘 된다고 여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베풀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돈 떨어지면 가족도 등 돌립니다. 더 무서운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베풀면 베풀수록 받는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여깁니다. 30년간 매달 50만 원씩 준 부모가 건강 악화로 30만 원으로 줄이자 자녀가 뭐라고 했을까요? 요즘 인색해지셨네요. 30년간 받은 1억 8천만 원은 다 잊고 줄어든 20만 원만 기억합니다. 조금이라도 덜 주면 섭섭해합니다. 오히려 더 요구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60살 넘으면 베풀면 안 됩니다. 준비 없이 베풀다간 마지막 10년이 지옥이 됩니다. 돈 없는 노인은 짐이 되고 돈 있는 노인은 어른이 됩니다. 잘못 선택하면 자식들 눈치 보며 살고 병원비 걱정에 잠 못 이루고 친구들 연락도 끊깁니다. 하지만 제대로 선택하면 당당하게 살고 건강 지키고 존중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나를 먼저 챙겨야 하는 진짜 이유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의 생존 전략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도 처음부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지역을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노후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이제부터 제가 직접 겪거나 목격한 3가지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작년 가을, 제 동네 경로당에서 72세 김성호 씨가 쓰러지셨습니다. 혈압이 급격히 올라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원인은 극심한 스트레스였습니다. 10년 전 절친한 친구에게 빌려준 2천만 원 때문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1년만 쓰고 꼭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성호 씨는 평생 모은 돈이었지만 30년 지기 친구를 위해 선뜻 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도록 원금은커녕 이자도 받지 못했습니다.
전화하면 피하고 만나자고 하면 바쁘다고 했습니다. 결국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성호 씨는 그 돈 때문에 10년을 고생했습니다. 여행 한 번 제대로 못 가고 외식 한 번 마음껏 못 했습니다. 병원도 아껴가며 다녔습니다. 더 비참한 건 작년에 그 친구가 새 아파트로 이사 갔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돈이 없다던 사람이 말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혈압이 치솟아 쓰러진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65세 박순자 씨는 평생 알뜰하게 살아 강북에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10년 전 세무사의 권유로 자녀들에게 미리 증여하셨습니다. 상속세를 아끼려는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5년 전 자녀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큰아들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그 아파트를 팔자고 했습니다. 작은 딸은 반대했지만 결국 큰아들의 뜻대로 진행됐습니다. 순자 씨는 그 집에서 계속 살고 싶으셨지만 이미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아파트는 팔렸고 순자 씨는 작은 전세방으로 쫓겨나듯 이사를 가셨습니다. 큰아들은 사업 자금을 받았지만 순자 씨에게는 한 푼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증여받은 거라며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지금 순자 씨는 좁은 방에서 홀로 지내시며 후회하고 계십니다. 왜 진작 알지 못했을까? 재산은 죽을 때까지 내 이름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68세 이진수 씨는 자녀 사랑이 유난히 깊으신 분이었습니다. 자녀들이 결혼한 후에도 매달 50만 원씩 용돈을 드렸습니다. 두 자녀에게 드리니 매달 100만 원이 나갔습니다. 30년간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총액을 계산하면 무려 3억 6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진수 씨가 당뇨 합병증으로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셨습니다. 병원비가 매달 수백만 원씩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할 수 없이 용돈을 30만 원으로 줄이셨습니다. 그러자 큰딸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버지가 요즘 인색해지셨네요. 이렇게 말했답니다. 30년간 받은 3억 6천만 원은 다 잊어버리고 20만 원 줄어든 것만 기억하는 겁니다. 작은 아들도 섭섭하다며 투덜거렸습니다. 진수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헌신했는데 이게 돌아오는 대답인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이야기가 특별한 경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똑같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먼저 분명한 교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의 돈은 한정되어 있고 다시 벌 수 없습니다. 젊을 때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월급이 매달 들어왔고 사업 수입이 있었습니다. 돈을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었습니다. 실패해도 재기할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빚을 져도 갚을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연금과 저축이 전부입니다. 한 번 나간 돈은 다시 채울 방법이 없습니다. 김성호 씨가 빌려준 2천만 원은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돈이 있었다면 10년을 훨씬 더 풍요롭게 사셨을 겁니다. 해외여행도 가고 좋은 음식도 먹고 건강검진도 제대로 받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기회는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돈은 제한된 자원입니다. 마치 사막에서 물통 하나를 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물을 함부로 나눠주면
정작 본인이 목말라 죽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 해도 평균 월 5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입니다. 이 돈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합니다. 집세, 공과금, 식비, 교통비, 병원비를 다 내야 합니다. 여기서 자녀에게 용돈까지 주면 남는 게 없습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의료비는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듭니다. 건강보험이 있다고 안심하면 절대 안 됩니다. 본인 부담금이 만만치 않습니다. 암 치료는 수술과 항암 치료를 합치면 수천만 원이 듭니다. 폐암 사기 치료는 1년에 5천만 원이 넘게 듭니다. 위암 수술은 1천만 원입니다. 대장암 수술과 항암 치료를 합치면 2천만 원입니다. 인공관절 수술은 한쪽에 500만 원입니다. 양쪽 무릎을 다 하면 1천만 원입니다. 백내장 수술은 한쪽 눈에 200만 원입니다. 양쪽 하면 400만 원입니다. 심장 스텐트 시술은 한 번에 800만 원입니다. 여러 개 넣으면 1,500만 원이 넘습니다. 척추 수술은 1천만 원이 넘습니다. 게다가 만성질환 약값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당뇨약, 고혈압약, 고지혈증약, 골다공증약, 관절염약, 이런 약들을 평생 먹어야 하는데 한 달 약값이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나갑니다. 1년이면 120만 원에서 36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1,200만 원에서 3,600만 원입니다. 20년이면 2,400만 원에서 7,200만 원입니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비용은 더 큽니다. 한 달에 최소 200만 원에서 300만 원씩 듭니다. 1년이면 최소 2,400만 원입니다. 5년이면 1억 2천만 원입니다. 10년이면 2억 4천만 원입니다. 제 지인 중 한 분은 뇌출혈로 쓰러져서 6개월간 중환자실과 일반 병실에 입원했습니다. 총 치료비가 8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보험으로 일부를 처리했지만 본인 부담금이 2천만 원이었습니다. 재활치료까지 하면 1천만 원이 더 들어갑니다. 만약 그 전에 자녀들에게 재산을 다 나눠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녀들에게 손 벌리며 눈치 보며 치료받아야 했을 겁니다. 혹은 치료를 포기해야 했을 겁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자녀들도 여러분을 책임질 여유가 없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의 현실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10억 원이 넘습니다. 전세값도 5억에서 7억입니다. 대출 이자만 한 달에 200만 원에서 300만 원씩 나갑니다. 금리가 4%라고 가정하면 5억 대출의 월 이자가 166만 원입니다. 7억 대출이면 월 이자가 233만 원입니다. 여기에 관리비 30만 원, 생활비 200만 원이 추가됩니다. 맞벌이 부부가 한 달에 500만 원을 벌어도 빠듯합니다. 아이 키우는 데 드는 돈은 더 큽니다.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사교육비가 한 달에 100만 원은 기본입니다. 두 아이면 200만 원입니다. 대학 등록금은 1년에 1천만 원입니다. 4년이면 4천만 원입니다. 결혼 자금은 최소 1억 원입니다. 혼수와 예단까지 합치면 1억 5천만 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녀들이 부모까지 모시고 살 여유가 있을까요? 물론 효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마음만으로는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자녀들도 자기 가정 지키기 바쁩니다. 맞벌이에도 빠듯한데 부모님 용돈까지 드리면 가게가 무너집니다. 한 통계를 보면 40대 가구의 평균 저축액이 5천만 원입니다.
이 돈으로 자녀 교육과 노후 준비를 동시에 해야 합니다. 부모님까지 모실 여력이 없습니다. 네 번째 교훈입니다. 받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고 더 요구합니다. 심리학의 기대 적응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같은 자극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그것에 익숙해져서 더 이상 특별하게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처음 받을 때는 고맙지만 두 번, 세 번 받다 보면 당연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안 주면 섭섭해하고 배신감까지 느낍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손실 회피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얻는 기쁨보다 잃는 고통을 2배 더 크게 느낍니다. 200만 원을 받는 기쁨보다 100만 원이 줄어드는 고통을 2배 더 크게 느낀다는 뜻입니다. 이진수 씨의 자녀들이 딱 그랬습니다. 30년간 받은 3억 6천만 원은 다 잊고 줄어든 20만 원만 기억했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계속 받으면 권리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다 조금이라도 줄어들면 박탈감을 느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줘도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쾌락의 쳇바퀴라고 부릅니다. 만족의 기준점이 계속 올라가서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5번째 교훈입니다. 돈이 있어야 존중받습니다. 슬픈 현실이지만 돈 없는 노인은 짐이 되고 돈 있는 노인은 어른이 됩니다. 박순자 씨가 왜 자기 집에서 쫓겨났습니까? 소유권을 자녀들에게 넘겼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집이 여전히 순자 씨 이름이었다면 아무도 함부로 못했을 겁니다. 자녀들이 명절에 찾아오는 이유도, 친척들이 잘 대해주는 이유도, 친구들이 연락하는 이유도 결국 뭔가 받을 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냉정하게 들리십니까?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80대인데도 자녀들이 명절마다 모십니다. 생신 때도 빠짐없이 찾아옵니다. 평소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전화합니다. 왜일까요? 그분이 강남 아파트 한 채와 지방 상가 건물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은 상속을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잘해드리는 겁니다. 만약 그 부동산을 미리 다 나눠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요양원에 계셨을 겁니다. 자녀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모시지 않았을 겁니다. 돈이 있어야 선택권이 생깁니다. 어디 살지, 누구와 살지, 어떻게 살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자녀들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눈치를 봐야 합니다. 원하지 않는 곳에서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철학적이고 심리학적인 해석을 더해 보겠습니다. 심리학자들은 호혜성의 원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받은 만큼 돌려줘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을 느낀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받은 것을 받았다고 인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반복적으로 받으면 그것을 더 이상 받은 것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진수 씨의 자녀들은 30년간 받은 돈을 은혜로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주지 못한 것은 오래 기억한다. 정확히 그 말입니다. 보편적인 메시지로 확장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비단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베푸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문화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을 이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먼저 챙기는 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성숙함입니다. 책임감입니다.
비행기 안전 수칙을 생각해 보십시오.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자기 것부터 먼저 착용하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먼저 살아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쓰러지면 아무도 도울 수 없습니다. 노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안전해야 자녀들에게도 짐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야 자녀들도 마음 편히 살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부모님이 당당하게 사시는 겁니다. 부모님이 건강하게 사시는 겁니다. 부모님이 눈치 안 보고 사시는 겁니다. 부모님께 용돈 받는 게 아닙니다. 이제 행동의 방향을 전환할 때입니다. 지금까지는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이기심이 아니라 성숙함입니다. 평생 남을 위해 희생한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 자신을 위할 자격이 충분합니다. 아니,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야 자녀들도 마음 편히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당당하게 살아야 주변 사람들도 여러분을 존중합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입니다. 여러분이 무너지면 모두가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서 있어야 모두가 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자신을 최우선으로 두십시오. 이것이 이기심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이것이 냉정함이 아니라 성숙함입니다. 이것이 비정함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절대로 돈을 빌려주지 마십시오. 친구든 친척이든 자녀든 누구에게도 빌려주지 마십시오. 빌려주는 순간 그 돈은 사라진 돈입니다. 금융감독원 통계를 보면 개인 간 차용금 회수율이 30%도 안 됩니다. 100만 원 빌려주면 30만 원도 돌려받기 힘들다는 뜻입니다. 누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도 여유가 없어. 노후 자금은 건드릴 수 없어. 은행에서 대출받아.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미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자녀들에게 미리 재산을 나눠주지 마십시오. 생전 증여가 절세에 유리하다는 말을 듣고 미리 재산을 나눠주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선택입니다. 재산을 다 나눠주고 나면 여러분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박순자 씨처럼 자기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재산은 죽을 때까지 여러분 이름으로 가지고 계십시오. 그래야 힘이 있습니다. 그래야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함부로 못합니다. 상속세가 걱정되십니까? 상속세 내는 게 자녀들에게 무시당하고 쫓겨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세 번째, 용돈을 정기적으로 주지 마십시오. 매달 정해진 금액을 주면 그게 당연한 수입이 됩니다. 안 주면 섭섭해하고 화를 냅니다. 대신 가끔씩 특별한 날에만 주십시오. 생일이나 명절 같은 때만요. 그러면 받는 사람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기적으로 주는 돈은 의무가 되지만 가끔 주는 돈은 선물이 됩니다. 여러분의 돈을 의무로 만들지 마십시오. 선물로 만드십시오. 네 번째, 고가의 선물을 사주지 마십시오. 손주들 장난감 사주고 자녀들 옷 사주고 명절 때마다 선물 사주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비는 의미가 없습니다. 받는 사람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비싼 선물보다는 마음을 표현하는 게 낫습니다.
직접 만든 음식이나 손편지가 오히려 더 기억에 남습니다. 돈을 쓰는 것과 마음을 쓰는 건 다릅니다. 다섯 번째, 식사 대접을 자주 하지 마십시오. 자녀들 오면, 외식 시키고 친구들 만나면, 밥 사고 이러다 보면 돈이 얼마나 나가는지 모릅니다. 한 번에 10만 원씩만 써도 한 달에 5번만 하면 50만 원입니다. 1년이면 600만 원입니다. 이제부터는 각자 먹은 만큼 내는 더치페이를 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번 하면 익숙해집니다. 젊은 세대는 더치페이가 당연합니다. 오히려 더 편하게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투자나 사업 제안을 절대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나이 들면 사기꾼들의 표적이 됩니다. 고수익을 보장한다. 원금은 보장된다. 이런 말로 유혹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돈은 은행 예금이나 안전한 곳에만 두십시오. 수익률이 낮아도 원금이 보장되는 게 최선입니다. 노후 자금으로 모험하면 안 됩니다. 일곱 번째, 여행이나 취미 생활에 과도하게 쓰지 마십시오. 노후를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도가 있어야 합니다. 여행과 취미는 예산을 정해두고 그 안에서만 즐기십시오. 1년 예산을 미리 정하고 그 이상은 절대 쓰지 마십시오. 이제 관계를 가꾸는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관계는 돈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한 분은 평생 후하게 베풀며 사셨습니다. 친구들 밥도 사주고 친척들 경조사도 크게 내고 자녀들에게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80이 넘어 요양원에 들어가실 때 찾아온 사람이 몇 명이었을까요? 3명이었습니다. 평생 도와준 수십 명 중에서 3명뿐이었습니다. 반대로 평생 조심스럽게 사신 분도 계십니다. 돈 빌려주지 않고 식사 대접도 잘 안 하고 선물도 잘 안 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요양원에 들어가실 때도 찾아온 사람이 3명이었습니다. 똑같이 3명이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후하게 살든 조심스럽게 살든 진짜 친구의 수는 똑같다는 겁니다. 진짜로 여러분을 아끼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받을 게 있으니까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철학자 노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이 현명하고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강하다. 여러분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다른 사람의 기대를 이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요구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심리학자 메슬로는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나눴습니다. 가장 아래는 생리적 욕구이고 가장 위는 자아실현 욕구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래 단계가 충족되지 않으면 위 단계로 올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안정, 건강, 안전이 먼저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고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기 돌봄은 이기심이 아니라 성숙함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직접 행동을 촉구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내일부터가 아닙니다. 오늘부터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누가 돈 빌려달라고 하거든 거절해 보십시오. 내일 식사 대접하려던 거 더치페이로 바꿔보십시오. 모레는 자녀에게 주려던 용돈 반으로 줄여보십시오. 이렇게 하나씩 바꿔가십시오. 처음에는 불편할 겁니다. 미안한 마음도 들고 죄책감도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한 달만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석 달만 지나면 편해집니다.
1년만 지나면 통장 잔고가 눈에 띄게 늘어나는 걸 보실 겁니다. 여러분의 돈은 여러분이 쓰십시오. 자녀들 주려고 모으지 마십시오. 상속 많이 남기려고 아끼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즐기면서 쓰십시오. 맛있는 거 드시고 가고 싶은 곳 가시고 하고 싶은 거 하십시오. 단 예산 안에서요. 무분별하게 쓰지 말고 계획적으로 쓰십시오. 여러분, 평생 충분히 베풀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당당하게 여러분을 위해 사십시오. 미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한 달 후, 석 달 후, 1년 후에 여러분은 오늘의 선택을 감사하게 될 겁니다. 통장 잔고가 늘어나는 걸 보면서 안도하게 될 겁니다.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으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자녀들 눈치 안 보고 당당하게 살면서 행복해지실 겁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이 지킵니다. 돈이 있어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존중받습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십시오. 그 작은 결단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7가지 실천 방법 중에서 여러분이 앞으로 실행할 것이 몇 번인지 댓글로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제 영상을 더 유용하게 만들고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현실적이고 솔직한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